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새해 이후의 축제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도시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전용차 기사와 한 교사가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그들의 시신은 사건 발생 며칠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중 살인 사건은 싱가포르 사회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가장 악명 높은 이중 살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빠르게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변수가 얽힌 가운데 진정한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2002년으로 돌아가 그 잔혹한 이중 살인 사건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싱가포르는 전 세계 항공 및 해운의 중요한 허브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싱가포르는 급속히 성장하여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제한된 토지 자원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금싸라기 땅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2002년 1월 8일, 이는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명한 건물인 오차드 타워의 7층 주차장에서 경비원 모하메드 야쿠브는 평소처럼 자신의 구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은색 승용차 옆을 느긋하게 지나가던 중 코를 찌르는 악취가 차 안에서 풍겨나와 그를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너무나 역겨웠고 닭고기나 생선이 썩은 것과는 달랐습니다. 야쿠브의 머릿속에 범죄 영화에서 보았던 범인이 시신을 숨기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세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둘러싼 후 몇 명의 경찰관이 코와 입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차량 내부의 모습은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뒷좌석은 이미 철거되어 있었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버드나무로 짠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온몸에 멍이 들고 이미 부패가 시작된 남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고 구더기가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트렁크에서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담요와 철사로 꽁꽁 묶여 있었고 얇은 끈이 달린 상의만 걸친 채 두 겹의 비닐봉지로 머리가 감싸져 있었으며 목에는 여러 겹의 넥타이가 감겨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기이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이는 명백히 잔혹한 이중 살인 사건임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남성의 사망 원인은 후두골 골절로 인한 질식사로 생전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의 사망 원인은 기계적 질식사였으며 그녀의 몸에는 상처가 비교적 적었으나 머리 부분에는 큰 멍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발견된 개인 물품과 신분증을 통해 경찰은 곧바로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46세의 싱가포르인 코나인 구안으로 기혼자였으며 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매우 나빴고 두 사람은 이미 한동안 별거 중이었습니다. 한편 여성의 신원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으나 사건 발생 10개월 후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지 란으로 29세의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2001년 10월에 싱가포르로 와서 교직에 종사했으며 그녀 역시 기혼자였고 중국에 8살 된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국적, 직업, 나이 등 모든 면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이 두 사람이 어째서 동시에 공격을 당하고 같은 차 안에 버려졌을까요?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에서 누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자 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한 인물이 경찰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국인 마이클 맥크리어였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사건 발생 4일 전 마이클이 차량을 주차장에 두고 간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꽤나 이름이 알려진 인물로 피해자 나이구안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매우 잘 통했고 둘 사이의 관계는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친한 친구라면 끔찍한 살인사건에 휘말릴 이유가 없겠지만 현재 그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상황에 직면한 경찰은 마이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중요한 인물의 과거를 알아보는 것이
이후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이클 맥크리어는 1958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지만 학업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고 교사와 부모의 눈에는 문제아로 보였습니다. 그는 중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중퇴했습니다. 중퇴 후 이웃과 친척들은 그가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 당시 22살이었던 그는 단 9개월 만에 한 금융회사에서 120만 파운드, 약 21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창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언론에서 노팅엄의 백만장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약 스타덤에 오른 후 그는 금융계에서 더욱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전형적인 성공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영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뛰어난 사업 감각을 발휘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심지어 외국인 생존 키트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출판하여 비즈니스계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마이클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뛰어난 신체 조건도 자랑했습니다. 그는 권투를 사랑했고 비록 아마추어 선수였지만 오랜 훈련으로 인해 건장한 체격과 뛰어난 풍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남성으로서 그는 많은 이성들의 주목을 받았었죠. 1990년대 마이클은 싱가포르에서 재정고문으로 일하던 중 호주 출신의 브루네타 스토코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곧 결혼에 이르렀고 4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싱가포르 발모럴 파크에 대형 수영장이 있는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는 수영장에서 파티를 여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파티는 종종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이는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웃들은 자주 스토코에게 불만을 제기했으며 특히 수영장 파티에는 매력적인 여성들이 많았고 마이클은 아내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매일 파티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스토코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마이클은 더욱 거리낌 없이 매일 미녀들을 끼고 호화롭게 생활하며 자유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그가 나이구안과 만나게 된 것도 매우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이구안은 한때 전자회사의 사장으로 수입이 상당하여 자동차 4대를 번갈아가며 탈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회사가 파산하면서 그는 생계를 위해 한 애완동물 식품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사장에서 직원으로 전락한 상황에 나이구안은 내심 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1992년 그는 다시 창업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타격을 입어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8,000 싱가포르 달러, 약 1,8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1997년 벤츠 E250 택시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나이구안은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50명의 경쟁자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정식으로 벤츠 기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운전 실력과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말솜씨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그 결과 회사에서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마이클과 나이구안이 처음 만난 것도 한 번의 택시 탑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참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구안의 택시에 한 번 탑승한 후 그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나이구안의 운전 실력과 대화 솜씨를 매우 높이 평가했고 반년이 지난 후 나이구안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로 직접 고용했습니다. 마이클은 나이구안에게 매우 잘해줬으며 높은 월급과 함께 매달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했고 심지어 수십만 달러 상당의 고급 차량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고용관계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2001년 나이구안이 아내와 별거한 후 중국인 교사 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마이클도 사랑을 찾아 나섰고 바에서 일하던 오드리 옹 페이링을 만나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며 약혼까지 했고 이제 재혼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절친도 사랑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흔쾌히 그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수영장이 있는 호화 아파트에서 매일 술을 마시고 대화하며 파티를 즐겼습니다. 만약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고 나이구안과 수지는 목숨을 잃었으며 마이클과 페이링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마이클의 아파트로 사람을 찾으러 가고 다른 한 팀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방은 엉망진창으로 누군가 거주했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팀의 경찰이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알고 보니 1월 5일에 이미 마이클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런던으로 여행을 떠났고 당분간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갑자기 해외로 떠난 것은 혹시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한 것은 아닐까요? 경찰은 마이클의 가족과 친구들을 상대로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며 그가 출국 전 어떤 수상한 행동을 보였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명의 증인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중대한 돌파구를 맞이했습니다. 한 명은 젬마라는 여성으로 그녀는 경찰에게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나이 구안을 해친 사람은 바로 마이클입니다. 당시 그가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모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젬마는 한때 마이클의 개인 비서였고 동시에 페이링의 절친이었습니다. 젬마가 두 사람의 중매 역할을 했으며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3일 오후 6시 페이링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흥분된 상태로 즉시 집으로 와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이구안이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얼굴이 창백하며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침실에 갇혀 있었고 마이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저를 위협했으며 시신 처리를 도와달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방에서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페이링은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집을 떠났습니다. 자정 무렵 다시 돌아왔을 때 수지의 머리에는 두 겹의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목은 넥타이로 감겨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의 시신을 담요와 침대 시트로 감싸고 철사로 고정했습니다. 우리는 시신을 바다에 버리기로 상의한 후 상자에 넣고 물에 가라앉도록 덤벨을 함께 넣었습니다. 1월 4일 새벽 4시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틈타 두구의 시신을 아래로 옮겨 차에 실었습니다. 이후 바다로 향했지만 해안선을 따라 몇 시간 동안 적절한 장소를 찾고자 했으나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가 떠오르고 해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더 이상 시신을 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저는 먼저 떠났고 그 이후의 일은 잘 모릅니다. 또 다른 증인인 어거스틴은 경찰에게 다음 이야기를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1월 4일 정오 마이클이 제게 시신을 녹이기 위해 진한 황산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한 양의 진한 황산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표백제, 고무장갑, 스펀지, 페인트 등을 가지고 아파트로 가서 벽과 바닥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을 지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두 명의 증인은 마이클의 위협을 받아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이 확인된 후 경찰은 즉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인근 거리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조사했고 마이클과 페이링의 이동 경로가 증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으나 이미 그들은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국제적인 도움을 받아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장기간의 추적 과정에서 이 끔찍한 사건들은 싱가포르 전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5개월 후 마이클과 페이링은 호주 멜버른에서 현지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런던에서 잠시 몸을 숨긴 후 마이클의 아내 스토코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마이클이 애인을 데리고 아내의 집에 숨으려 했으니 그 장면이 얼마나 어색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커는 당연히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후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그 여자를 데리고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이클을 몹시 혐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커는 남편을 변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사업가라면 살인사건에 연루될 리 없으며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이클은 전과 기록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라고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은 사실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게다가 페이링은 이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자백을 했습니다. 2002년 11월 10일 페이링은 성공적으로 싱가포르로 송환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사건 당일 밤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2002년 1월 2일 전통 명절인 신정이 막 지나고 마이클, 페이링, 나이구안, 수지 네 사람은 아파트에서 파티를 열고 샴페인을 마시며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나이구안은 방금 받은 연말 보너스에 기분이 좋아져서 자제력을 잃고 페이링에게 침을 뱉으며 그녀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창녀일 뿐이야. 라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연인이 모욕당하자 옆에 있던 마이클은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구안은 술에 취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완전히 격분한 마이클은 나이구안을 벽에 밀치고 그의 얼굴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습니다. 주먹을 맞은 나이구안은 화가 치밀어 올라 너 뭐야? 감히 나를 때려? 우리 부모님도 나를 때린 적 없어. 라고 소리치며 의자를 집어들어 던졌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던 꽃병을 깨뜨려 그 조각을 들고 마이크를 위협하며 오늘은 너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기세로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마이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투와 태권도를 모두 수련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클은 단 한 번의 발차기로 나이구안을 넘어뜨렸습니다. 이어서 그는 전문 권투 선수처럼 팔로 나이구안의 목을 조르며 얼굴을 연속으로 때렸습니다. 나이구안은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목뼈가 부러지면서 46세의 이 운전사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세 사람은 그가 단지 기절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수지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마이클을 위협하며 그만두게 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마이클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무심코 주먹을 휘두르자 수지는 바로 쓰러졌습니다. 페이링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당시 술에 취해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술의 영향으로 그녀는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마이클은 술에서 깨어났고 그의 절친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이구안의 몸은 차갑고 다리는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마이클은 자신이 방금 저지른 일을 떠올렸습니다. 마이클은 페이링을 깨워 두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을 깨달은 마이클은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신 수지를 침실에 가두고 나이구안이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돈이 부족하지 않았지만 돈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더 있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지가 협조를 거부하자 분노한 마이클은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걷어차서 수지를 기절시켰습니다. 1월 3일 자정, 이성을 잃은 마이클은 수지라는 목격자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지의 머리에 2개의 비닐봉지를 씌우고 넥타이로 고정했습니다. 수지는 고통스러운 몸부림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마이클은 시신을 바다에 버리거나 산산조각 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버릴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황산도 충분하지 않았기에 마이클은 시신을 차에 실어 오차드 타워 7층 주차장에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발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싱가포르를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월 5일 두 사람은 무사히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페이링은 사건 경위를 모두 진술한 후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03년 2월 8일 그녀는 2건의 증거인멸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페이링이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사건 당시의 여러 세부 사항을 제공한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마이클의 송환 및 체포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감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페이링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페이링이 조사를 협조한 이유는 오직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사건 발생 후 마이클을 신고하지 않고 함께 도주한 점을 들어 그녀의 행동은 비열하고 극도로 냉혹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페이링의 결말이 정해졌다면 마이클의 상황은 어떨까요? 두 사람은 함께 체포되었지만 마이클은 싱가포르로 송환되지 않고 호주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교도소에 계속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기소된 혐의는 살인죄였으며 싱가포르로 송환될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1985년 완전히 사형을 폐지한 이후 범죄자를 사형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그 나라에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송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마이클의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호주 측에 약속했고 2002년 11월 16일에 송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쉽게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송환 승인이 난 후 3년 동안 온갖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싱가포르로의 송환을 거부하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항소가 호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을 때 마이클은 극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 경찰은 그가 자살을 시도할까 걱정하며 2주 동안 특수 보호복을 입혔습니다. 그들이 관할하는 국가에서 그가 목숨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5년 9월 17일 마이클은 싱가포르 SQ228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이 잔혹한 도망자는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밤 9시 30분 그는 싱가포르에 도착했으며 7시간에 걸친 비행 동안 손이 경찰에게 속박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2006년 6월 25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2차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명백한 증언과 증거를 마주한 48세의 마이클은 자신이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자신이 나이구안과 수지를 해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제공한 세부 사항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과실치사로 감형했으며 그 결과 그는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 마이클은 2건의 과실치사죄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시신 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4년이 추가되어 총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양형 판사가 그가 호주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이클은 호주 감옥에서 3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형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일찍 싱가포르로 돌아와 자수하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죗값이 겨우 24년형이라는 점, 설령 구금된 3년을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매우 가벼운 처벌이라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많은 시민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다들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본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며 관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자주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1998년 나이구안과 처음 만난 이후 그들은 좋은 친구였고 사건 당일 나이구안이 먼저 페이링을 모욕했기 때문에 자신이 술에 취해 참지 못하고 손을 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 금지 약물도 흡입했으며 알코올과 약물의 이중 영향으로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마이클의 변호사도 변론을 통해 나이구안의 불행한 죽음은 사실 마이클이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마이클은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느낀 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여 나이구안을 살리려고 했다고 변호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2건의 과실치사죄를 합산하여 단일 형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질문했습니다. 2명의 생명이 사라졌는데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처벌만 받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좋은 친구, 형제가 죽어가고 있다면, 당신이 마이클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사는 저라면 구급차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이를 반박하며 맞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인간성입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슬픔은 오로지 자신이 오랜 감옥 생활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나이구안 씨는 단순한 말다툼 때문에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매우 잔인한 일입니다. 또한 수지 씨는 원래 살아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녀에게 아무런 연민도 보이지 않았고 재산의 위치를 알아낸 후 그녀를 잔인하게 해쳤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행위는 결코 쉽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몇몇 판사들은 마이클의 항소에 대해 형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이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는 16년만 복역하고 출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2세의 통신기술자인 린지아송은 중국에 있는 수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아내가 자신과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2001년 12월 29일 그가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수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싱가포르 경찰이 그를 찾아와 심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NA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아내와 영원히 이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구안의 가족들도 경찰에 의해 시신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시신에 있는 문신을 통해 나이구안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두 가정,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가정의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로 인한 깊은 상처는 오직 시간이 지나야만 서서히 잊혀질 것입니다. 오차드 타워 이중살인 사건은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로 간주되며 마이클의 성공적인 송환은 중요한 사법적 성취일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가 다른 사형 폐지 국가들과의 송환 협상에서 거둔 중요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싱가포르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들을 신속히 처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돌아보면 마이클이 처음에 나이구안을 해친 것은 술에 취해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운 점은 그가 술에서 깬 후에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수지를 더 심하게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여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잔혹함은 술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악의에서 나온 것일까요? 마이클이 술에서 깨어난 후의 행동은 그가 감추고 있던 무서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극의 원인은 결국 단순한 술자리에서의 짧은 말다툼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술을 마신 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50여 년 동안 세상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악마가 적어도 세 가정을 지옥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 명의 슬픔에 빠진 어머니가 딸을 찾기 위해 이 연쇄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2016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 범죄자 펠릭스 베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3년 10월 28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호튼 가문의 22세 큰딸 메리가 어머니와 격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집에서 겨우 15세인 동생 윌 호튼은 방에서 어머니와 누나의 싸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억하는 누나 메리는 항상 완벽하고 행복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유머러스하고 상냥하며 동생들과 여동생들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똑똑했으며 학교에서 귀형 무도회의 여왕으로 선발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메리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어머니의 뒤를 이어 지역 초등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메리는 집안의 자랑거리였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펠릭스 베일이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펠릭스는 인근 작은 마을에서 왔으며 그의 부모님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농장주였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들도 모두 올바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었지만 유독 펠릭스만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농장에서는 자주 쥐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은 많은 고양이를 키워 쥐를 잡게 했습니다. 하지만 펠릭스는 새로 태어난 고양이들을 해치는 것을 즐겼고 부모님의 추궁을 받을 때는 항상 다양한 이유와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벌을 피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펠릭스의 이러한 말재주, 더 정확히 말하자면 놀라운 궤변은 그에게 실버 통귀, 은으로 된 혀라는 별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많은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위험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기에 대부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1960년 말의 어느 날 펠릭스와 메리는 학교 행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사랑의 불꽃을 일으켰고 단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메리의 가족들은 그녀의 선택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에서 행복해 보이는 메리의 미소를 보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신혼부부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62년 말 펠릭스와 메리의 아들 빌이 태어났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야 했지만 이때부터 펠릭스는 자신의 가장 추악한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아내에 대한 통제욕도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그 후 이 신혼가정은 끊임없는 다툼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아들 빌이 1살이 되었을 때 메리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는 몸에 이상을 느꼈고 첫 임신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펠릭스는 아내가 다시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소름 끼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펠릭스는 사적으로 여러 친구들에게 아이를 가장 싫어한다고 불평하며 메리가 또다시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한다면 특별한 방법을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리의 가족들도 그녀에게 펠릭스는 정말로 함께 늙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며 앞으로 더 큰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메리는 가족들과 오랜 시간 동안 다툼을 벌였습니다. 시간은 1963년 10월 28일로 돌아갑니다. 이날 메리는 어머니와 또 한 차례 격렬한 다툼을 벌인 후 마침내 펠릭스와의 관계를 끊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기 빌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긴 후 불안해하는 동생 윌을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런 다음 결연한 마음으로 집을 나서 펠릭스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러 갔습니다. 이것이 가족들이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경찰이 호튼 가문의 문을 두드렸고 메리가 실종되었다는 비보를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저녁 펠릭스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경찰서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후에 아내 메리와 함께 빌린 작은 보트를 타고 근처의 칼카시우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펠릭스가 물에 튀어나온 나무 그루터기를 피하려고 보트를 조작하다가 큰 충격이 발생했고 그 순간 메리가 비명을 지르며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펠릭스는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메리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순식간에 사라졌고 펠릭스도 금세 기력이 소진되어 간신히 강가로 헤엄쳐 나와 도움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펠릭스의 말은 즉시 메리 가족으로 하여금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메리가 집을 나선 이유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낚시를 하러 갔다는 이야기로 바뀌었을까요? 게다가 사실 메리는 가족만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어릴 적 놀이공원에서 점을 봤을 때 일찍 죽을 운명이며 물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후로 메리는 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피했고 강이나 호수 근처로 걷는 일도 없었습니다. 낚시를 위해 보트를 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강 하류에서 메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뒤통수에는 둔기에 맞은 상처가 있었고 두 손목은 밧줄로 묶여 있었으며 입에는 스카프가 물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아무리 봐도 스스로 물에 빠져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경찰 조사 결과 비극이 발생하기 몇 주 전 펠릭스가 아내에게 전액 지불된 2건의 생명보험을 들어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보상 금액은 약 50만 달러, 태국 바트로 약 6억 7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정황이 너무나도 수상쩍었기 때문에 경찰은 곧바로 펠릭스를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호튼 가족이 메리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기대하고 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검시관이 메리의 사망 원인을 의외로 익사로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펠릭스를 기소할 근거를 모두 잃어버려 그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펠릭스는 보험금을 무사히 수령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메리가 남긴 유일한 아들 빌이 신부의 신분을 가진 펠릭스에게 데려가졌다는 것입니다. 빌은 그 후 호튼 가족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1970년 이미 8살이 된 빌이 경찰차에 실려 고향으로 돌아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사람들은 그동안 펠릭스가 저지른 일들과 빌이 겪은 비참한 경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1960년대는 미국에서 히피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존 사회 가치관에 반대하여 떠돌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환각제를 복용하며 방탕한 생활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궤변을 일삼는 펠릭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공동체를 조직했고 그 안에서 마치 사이비 교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무리가 캘리포니아주로 떠돌아다니던 중 21세의 여학생 셰런 헨슬리를 만났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녀는 곧 펠릭스의 수법에 넘어가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펠릭스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빌은 계속해서 펠릭스의 곁에 머물렀으며 아버지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폭력을 자주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환각제를 복용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8살이 된 어느 날 밤, 더 이상 이런 삶을 견디고 싶지 않았던 빌은 아버지의 캠프에서 몰래 빠져나와
경찰서로 향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빌의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즉시 아동학대 혐의로 펠릭스와 셰런을 체포했고 빌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공식적으로 그의 양육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서 다시 생활이 안정되었지만 빌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치기 전날 밤 그는 아버지와 두 번째 아내 사이에 대화를 몰래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펠릭스는 셰런에게 내가 메리를 해쳤어 라고 말했습니다. 셰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가벼운 어조로 알고 있어. 전처가 물에 빠져 죽었고 당신이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펠릭스는 즉시 아니야, 넌 내 말을 잘못 들었어. 내 말은 내가 메리를 죽였다는 거야. 라고 반박하며 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동작을 했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은 빌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도망친 후 그는 이 일을 경찰에게 말한 적이 있었지만 경찰은 그저 겁에 질린 아이의 헛소리로만 여겨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리한 빌은 자신에게 증거가 없이는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더라도 경찰을 설득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5년 후 빌이 1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펠릭스가 갑자기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펠릭스는 늘 그렇듯 설득력 있는 어조로 빌에게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 셰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펠릭스는 그녀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평온하고 가벼웠지만 빌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순식간에 스친 잔인함과 악의를 감지했습니다. 빌은 셰런도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이 생각에 그는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나며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 후 빌은 이 일을 폭로하면 아버지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 이 비밀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았지만 이 일에 대해 다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 46세의 빌은 암에 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애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목사를 불러 평생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으며 녹음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녹음이 어머니, 심지어는 자신의 계모, 셰런을 위해 정의를 찾는 증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셰런도 빌이 추측한 것처럼 펠릭스에게 해를 입었을까요? 지금은 충분한 증거가 없지만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나중에 셰런의 가족들이 회상하기를 펠릭스와 결혼한 후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모욕과 학대를 펠릭스로부터 받기 시작했고 결국 두려움 때문에 펠릭스 곁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 어느 날 그들은 셰런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펠릭스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서 한동안 생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에서 셰런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셰런의 목소리에서 그녀는 펠릭스에게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전화는 사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셰런이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기 전에 전화가 끊겼고 가족들은 매우 불안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셰런은 다시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은 펠릭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펠릭스는 셰런이 떠났으며 새로 알게 된 몇몇 남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해 셰런의 가족들은 한 글자도 믿지 않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실종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1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셰런은 영원히 실종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펠릭스의 두 번째 아내는 한 명은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메리와 셰런의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났으며 그들의 형제자매들도 이 가혹한 현실을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메리의 동생 윌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윌에게 안녕하세요 윌, 저는 로즈라고 합니다. 제 딸도 당신의 누나처럼 펠릭스에게 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81년 텍사스주 휴스턴에는 로즈와 그녀의 딸 아네트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아네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지금도 15살의 아네트는 여전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기 시작했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아버지와 함께 자주 불렀던 노래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슬픔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로즈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딸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마당에 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마당에 나타나 로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44세가 된 펠릭스였습니다. 그는 로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능숙했고 유머 있는 말투로 매력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물론 로즈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고 단지 그를 평범한 손님으로만 여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즈는 직장 때문에 다른 주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아네트는 매우 영리해서 이미 2학년을 월반한 상태였고 비록 15살에 불과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딸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로즈는 아네트를 친구 집에 맡기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몇 달 후 로즈는 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회사와 큰 계약을 체결해 고액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빨리 자신이 준비한 깜짝 선물을 딸에게 공개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죠. 그것은 그녀가 마침내 돈을 모아 한 채의 집을 구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집은 그녀와 딸이 함께 살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집의 소유권은 그녀와 딸이 각각 절반씩 나누어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딸을 데리러 갔을 때 친구는 아네트가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바로 아네트의 아버지 나이 또래인 펠릭스였습니다. 로즈가 떠난 이후 펠릭스는 자주 아네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교묘한 말솜씨로 펠릭스는 빠르게 아네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정신을 조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네트에게 어머니인 로즈도 그녀를 버렸으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펠릭스뿐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네트는 펠릭스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로즈는 딸을 혼자 두기로 한 결정을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딸과 연락을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로즈는 몇 달에 한 번씩 딸에게서 온 편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아네트가 여전히 안전하다는 짧은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편지가 보내지는 주소가 다른 주에서 온 것이었고 이는 아네트가 펠릭스와 함께 전국을 떠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로즈는 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네트는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 있으며 펠릭스와 정식으로 결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네트는 17살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부모의 서명 동의서가 필요했기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에 로즈는 놀랍고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펠릭스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18살이 되기까지 기다려야지 지금 이렇게 서둘러 결혼을 강요하고 나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로즈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딸의 끊임없는 부탁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약해졌고 또 자신의 고집이 딸과의 연락이 끊기게 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서명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마음속으로 펠릭스가 좋은 사람이라서 아네트를 잘 돌보고 보호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네트에게서 온 일련의 편지들은 펠릭스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악마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네트와 결혼한 후 펠릭스는 병적인 통제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네트가 임신했을 때 펠릭스는 그녀에게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행동이 초래한 고통은 결국 아네트가 그 남자의 정신적 지배에서 조금씩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도망쳐 나와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마침내 새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즈는 슬프게도 딸이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18살도 되지 않았지만 펠릭스의 오랜 학대와 정신적 지배로 인해 아네트의 눈에는 더 이상 젊은이의 생기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가정용 카메라 앞에 서서 찍힌 아네트의 눈빛이 마치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완벽하지 않은 평온한 삶조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펠릭스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아네트와 통화하려 했고, 로즈가 전화를 계속 끄는 몇 달 후, 결국 펠릭스는 그녀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로즈의 저항을 무시하고 아네트의 방으로 밀고 들어갔고 로즈를 밖에 가두었습니다. 이후 짧은 대화 끝에 펠릭스는 다시 한번 그의 악마 같은 말솜씨로 아네트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펠릭스와 아네트는 방에서 나와 로즈에게 집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즈는 극도로 저항했지만 딸과 이 무서운 남자의 압박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서류에 서명하여 자신이 소유한 집의 절반 소유권을 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즈가 떠난 몇 달 후 아네트는 만 18세가 되었고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한 장의 예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돈은 펠릭스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모녀가 함께 소유했던 그 집도 아네트의 서명으로 펠릭스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네트는 그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즈는 즉시 펠릭스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지만 그는 무심하게 아네트가 멕시코로 갔으며 자신이 직접 그녀를 장거리 버스에 태워 보냈다고만 말한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아무런 증거와 단서를 찾지 못했고 거짓말을 마치 물 마시듯 가볍게 하는 펠릭스를 상대로 경찰은 신문 과정에서 어떤 허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펠릭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아네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실종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즈는 어머니로서 그저 허황된 희망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딸이 단지 한동안 화가 나서 떠난 것이며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고 십수번의 새해와 자신과 딸의 생일이 지나도 아네트의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로즈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아네트를 찾지 않으려 한다면 어머니인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로즈는 펠릭스의 배경과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전역을 비행하며 펠릭스의 한 누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로즈는 펠릭스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로즈는 루이지애나주로 달려가 메리의 가족들을 만나 펠릭스의 첫 번째 아내 메리가 어떻게 기이하게 익사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펠릭스의 아들 빌이 죽기 전에 목사에게 남긴 녹음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즈에게 펠릭스의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도 알려주었고 로즈는 다시 펠릭스의 두 번째 아내 셰런의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셰런의 가족들로부터 그녀의 실종 과정이 자신의 딸 아네트의 실종과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모든 자료를 천천히 정리한 후 로즈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펠릭스가 최소한 3명의 여성을 해친 연쇄 범죄자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와 함께 펠릭스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편지를 FBI에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즈는 FBI의 미제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수사관은 로즈가 보낸 자료를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펠릭스가 매우 치밀하게 숨겨온 연쇄 범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FBI의 정식 조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답장은 로즈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딸이 실종된 지 20여 년 만에 마침내 작은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충격이 닥쳤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로즈와 연락을 주고받던 수사관이 FBI에서 해고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제 사건 조사를 담당하던 부서는 혼란에 빠졌고 로즈의 사건은 다시금 무관심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로즈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하늘도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법망을 피해 다니는 펠릭스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을 로즈 앞에 보내준 것입니다. 어느 날 정오, 로즈는 라디오에서 뉴스상을 수여하는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중 제리 미첼이라는 한 탐사 기자가 그 해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조사와 끊임없는 보도로 인해 경찰은 거의 5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여러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로즈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제리의 전화번호를 찾아내어 미시시피주 출신의 한 연쇄범이 거의 50년 동안 법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해보지 않겠냐고 직접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로즈가 보낸 자료를 받은 제리는 매우 큰 관심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함께 펠릭스의 현재 거주지로 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리는 펠릭스와 직접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펠릭스는 집에 없었고 집은 문이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로즈는 이미 64세였고 그녀는 딸에게 일어난 진실을 밝히고 펠릭스를 처벌받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즈는 곧바로 창문을 넘어 펠릭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기자 제리는 그녀의 용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로즈는 펠릭스의 방에서 많은 날카로운 물건들을 밖으로 던졌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고 결국 다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리치며 달려왔고 서로 신분을 밝힌 후 그 사람이 펠릭스의 또 다른 누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즈와 제리가 살인사건을 조사하러 왔다는 말을 듣자 펠릭스의 누나는 도둑을 경계하던 적대적인 태도에서 협조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로즈와 제리에게 자신도 펠릭스가 많은 사람들을 특히 그의 3명의 아내를 해쳤다고 생각한다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마친 후 제리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로즈가 제공한 자료와 빌이 죽기 전에 남긴 녹음 테이프를 모두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4년 후인 2015년 곤 킨들 에디션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펠릭스와 관련된 3가지 미제 사건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큰 호평을 받으며 여러 언론 및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마침내 FBI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여론의 압박에 따라 FBI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으며 공식적으로 대규모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펠릭스의 집을 수색했지만 그가 수십 년 동안 쓴 약 2,500페이지 분량의 일기 외에는 유용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기들에서 경찰은 펠릭스가 평생 동안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사용해 자신 주변의 모든 여성을 통제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편에서는 그가 붉은 액체를 마시는 것에 대한 열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기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3명의 여성이 펠릭스에게 해를 입은 것이 분명해 보였지만 후자 2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모든 집중을 펠릭스의 첫 번째 아내인 메리의 사망 원인을 재조사하는 데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넘었고 당시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관들 중 다수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사건에 관한 자료도 거의 모두 사라졌고 관련된 사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마치 하늘이 도운 것처럼 이 사건의 매우 중요한 증인인 90세의 아이크 앱샤이어가 여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50년 전 아이크의 아버지는 큰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메리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운명적으로 메리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아이크와 그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었고 메리의 시신이 물에서 건져지는 전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이 아이크의 집에 도착했을 때 90세의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정신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의 방에는 크고 작은 종이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상자들에는 각각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크는 사진 촬영을 취미로 삼았고 평생 동안 고향에서 수없이 많은 사진을 찍어 날짜별로 정리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치 지역 사진 기록 보관소 같았습니다. 경찰의 방문 목적을 들은 후 그는 경찰관에게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큰 굵은 글씨로 보관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아이크가 이 봉투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음을 나타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경찰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메리의 시신이 여러 각도에서 찍힌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한 권위 있는 법의학자에게 보여준 후 그는 즉시 메리가 타살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50년 전 그날 오후 메리가 펠릭스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난 펠릭스가 메리를 공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도 펠릭스는 이미 아내를 해칠 계획을 세워두었을 것입니다. 그는 배를 젓는 노로 메리의 머리를 가격한 후 기절한 메리의 손을 묶고 입을 틀어막은 뒤 배를 저어 외딴 물가로 가서 메리를 물에 밀어넣어 익사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2014년 77세의 펠릭스는 마침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미국 역사상 체포된 가장 나이 많은 연쇄범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펠릭스의 3명의 아내의 가족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마지막으로 90세의 아이크 앱샤이어가 악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메리의 시신을 발견한 날에 자신의 목격담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비록 출석 후 불과 3달 만에 아이크는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증언은 배심원단의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2016년 배심원단은 단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펠릭스는 메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펠릭스는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변호하며 어떠한 죄도 인정하지 않았고 셰런과 아네트의 행방이나 그들의 시신이 있는 장소에 대해 전혀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펠릭스가 이미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임종을 앞두고도 뉘우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셰런과 아네트는 영원히 가족들의 곁에 안장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